1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 5번이죠.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피는 거는 수정확대 가족. 또 요거 말고 있죠.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은 노부모만 남고 떠나는 거죠. 증후군. 그래서 노부모만 남고 자식이 떠났을 때 느끼는 우울감, 이런 거를 빈둥지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지금 수정확대 가족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의존성이 증가한다. 의존성은 신체적 의존, 또 경제적 의존. 나이가 먹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기운이 없고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는 자식들에게 다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신체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5가 증가한다. 노인학대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노인학대는 증가한다. 외향성은 감소해요. 외향성 감소면서 같은 말은 내향성 증가라고 했죠. 내향성 증가는 외향성 감소, 이거랑 같은 말이고, 의사결정도 느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새로운 방식은 선호하지 않아요.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5번이죠. 5번.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누구예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라 했어요. 노인성 질환. 이 노인성 질환은 뭐예요?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이 다 노인성 질환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65세 노인이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든 둘 다 일상생활이 잘 안 돼야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든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든지 치매를 갖고 있든지 근데 어느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이런 상태이다 라고 하면 등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보시면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65세는 되지만 백내장 수술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70세 나이는 됐지만 관절염 수술했는데 거동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틀린 거고 3번은 병원에 입원 중인 이렇게 나오면 앞뒤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대요. 이거 안 되죠. 5번은 뇌경색. 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합격. 50세 남자예요. 근데 65세 미만은 뭐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50세라니까 일단 세모. 질병으로 갔더니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뇌졸중이죠. 네, 그래서 5번은 되는 거예요.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이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예, 2번이죠. 우리가 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청은 본인, 가족, 친인척, 이해관계인. 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인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공단에. 그런데 직접 신청할 상황이 안 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신청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하고 가족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대신 좀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인척이랑 이해관계인은 본인이 해야지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는 자격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어디에다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공단에다. 그리고 장기요양 방문조사는 누가 해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단 직원이 하는 거예요. 공단 직원. 근데 공단 직원 중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요 등급 이 방문조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조사는 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공단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공단은 이 방문조사원이 체크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공단에 들어와서 공단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그 조사를 한 결과, 점수가 딱 나와요. 그게 1차 판정이에요. 조사한 결과가 1차 판정이다. 그리고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공단에서 한다 그랬죠. 공단에서 한 거를 누구한테 준다?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줘요.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주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자가 나오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업무예요. 5번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어디에다 청구를 해요? 예, 건강보험공단에다. 노인요양시설은 뭐예요? 장기요양기관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해요. 청구. 그러면 공단은 뭐를 한다? 심사를 해요. 심사. 청구한 내용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요. 어디에다? 장기요양기관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몇 번일까요? 2번. 네,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죠. 서비스는 대상자 가족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이에요. 3번은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의료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를 한다. 이런 응급처치를 한다 그러면 맞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를 해야 되겠죠.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5번이죠. 5번. 1번은 말벗은 뭐예요? 정서 지원 서비스. 편지 대필은 정서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죠. 이것도 말벗도 정서 지원 서비스고, 구강관리 돕기 이거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 활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청소 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관공서 방문을 하거나 은행이나 또 병원 이렇게 같이 가는 거는 동행이에요. 그런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 같이 가는 거는 대상자와 같이 가는 거는 동행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혼자 가요. 그거는 뭐예요? 업무 대행. 업무 대행 서비스예요. 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몇 번일까요? 4번. 4번이죠. 이거는 시험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죠?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생활에 대한 거예요. 또 사전에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했어요. 이게 사생활. 사전 동의 없이 하는 게 사생활. 대상자의 휴대전화. 요거는 뭐예요?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그런데 따로 한 개씩만 나와도 답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진 촬영은 사생활, 휴대전화는 비밀 보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9번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4.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죠.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그랬어요. 학대 행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도 안 하고 면회도 안 가고 이거 유기예요. 유기. 또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하는 것도 유기. 낯선 장소에 버리는 거 유기. 또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도 다 유기예요. 그래서 유기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기 방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 스스로를 학대를 해. 어떤 식으로 학대를 하냐?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어요. 사별해서 아이고 나도 같이 죽어야지 하고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래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를 자기 방임이라고 그러고,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꼬집거나 뭐 이런 행동, 경제적인 학대는 돈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노령연금 통장을 가져가서 가져오지 않는다. 부동산 명의를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2.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이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시각적.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보장 권리. 정답은
네, 3번에 평등권이죠. 똑같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력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쵸? 굳이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니죠. 애초에 부르지를 말든지.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나이, 뭐 성별 이런 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평등권.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네,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네, 대상자와는 무슨 관계예요? 상호 네, 대등관계. 상호 대등한 관계이죠. 서로 같아요.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다음에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기간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내가 하는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소리도 안 지를 것이고 어르신한테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장기 요양 기간을 유인, 알선 이런 거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장기 요양 기간 알선 안 되고 또 대상자에 대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한테 토로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정말 힘들고 이러면 기관장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용무는 업무가 끝난다면 해야 되겠죠. 네,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어요. 이거를 관찰한 거는 관찰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관찰자의 역할,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관찰을 했으면 뭐를 해요? 보고를 해죠. 보고. 이거는 무슨 역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14번 재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시선을 맞춰야 돼요. 정면에서. 옆에서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봐야 되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 안 돼요.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면에서 1m 거리, 1m 거리의 정면에서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시선을 맞추며 대화를 한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 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5번. 네. 5번에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이게 라포 형성, 신뢰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사람은 하지 않는구나. 신뢰가 서겠죠. 그러면 모든 이야기를 또 터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라포 형성이라 라포 형성. 그래서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가 답이죠.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네, 4번이죠. 이렇게 밤에 통증이 생겨요.
요거는 수근관 증후군의 예방법, 그죠? 요거는 예방법이고, 손바닥을 상대방을 향하게 해서 손가락을 잡아 당겨요. 당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숙여요. 요거 숙여서 또 당겨요. 내 몸 쪽으로. 이거는 예방법이고, 요거는 뭐예요? 진단법이죠. 진단법.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어요. 1분 동안. 이때 저림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원을 가야 되죠. 이때는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요. 손이 저려요. 그러면 저리고 통증이 생겼을 때 자다가 손을 털으라고요.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수근관 증후군은 아주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방법, 진단법, 야간에 통증이 나타나면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된다. 저림 증상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이거는 안 좋은 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찾는 거예요. 몇 번일까요? 5번. 네, 5번이죠. 1번에 손톱을 짧게 둥글게 자르는 거는 맞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 관리를 잘하고, 목욕 후에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요. 비닐 장갑을 끼고 흡입병 비운다. 이런 거는 다 감염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손가락 사이로 비말이 튀죠. 그래서 호흡기 감염.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그냥 손바닥에다 대고 기침하고 이렇게 하면 감기가 옮겠죠. 결핵도 마찬가지고요. 18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4번. 뭐예요? 정보 전달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니까, 그러세요. 제가 지금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5번이죠. 간 기능, 또 신장 기능, 이러면 약물에 대한 게 나와야 돼요. 신장이 나오면 뭐예요? 약물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 중독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간 기능, 신장 기능, 이게 나오면 약물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이 결핵약은 2주가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먹으면서 의사가 그만 먹어라 할 때까지는 먹어야 되는 거고, 증상이 없어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가 아니라 결핵 환자는 2주 동안 약물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염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2주 동안 약 먹고 격리 해제이다. 격리 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먹는데 6개월에서 1년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전염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결핵약은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요. 그것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또 뭐를 하냐? 객담 검사를 해요. 객담 검사. 객담 검사하는 거는 요거는 가래 검사예요. 여기 객담 안에 균이 있는지, 균이 전염성 있는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그래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간 기능 검사를 한다. 이것만 나와도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결핵은 감염성이 높아요. 2급 감염병이에요. 2급 감염병. 2급 감염병은 엄청 센 거죠. 그래서 결핵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거는 흉부 방사선 검사예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팔에다. 그리고 손으로 가릴 경우에는 손수건을 손바닥에 대고 그렇게 가리면 되겠죠.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4.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1번이죠.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해요. 자, 노화에 따른 특성 보실게요. 추간판이 오그라져 키가 줄어든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추간판에 요게 쪼그라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또 등뼈는 굳어요. 그러니까 등뼈가 굽어지니까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 꼬부랑 할머니. 그 얘기예요. 또 뼈의 질량 감소로 결국 골격도 작아지고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잘 생기죠. 뼈의 질량 감소.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쉽다라는 거고 또 하악골. 하악골은 아래턱이에요, 아래턱.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이 되고 또 근긴장도 근육량이 또 떨어져요. 여기 근긴장도 감소, 또 신체적인 활동, 운동 능력도 감소가 돼요. 예, 그리고 인대가 탄력을 잃음에 따라서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된다는 탄력성 감소. 1번이 맞는 거죠.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 다리의 지방은 감소.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엉덩이의 피하지방 증가, 복부의 피하지방 증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배와 엉덩이는 살이 안 빠진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된다.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 말초신경병. 정답은 3번. 대상포진이죠. 자, 그림 보세요. 이 띠 모양으로 요게 이렇게 띠 모양으로 됐죠. 수포가 있어요. 수포.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수두균이 잠재되어 있다가 수두를 알았던 사람이 이 수두균이 잠재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대상포진. 예. 건선이 있는 사람은 가려움증이 있고 자반증은 피부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라고 그랬어요. 대상포진은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자결감, 자결감이라는 거는 타는 듯한 통증이에요. 그냥 통증이 아니라 타는 듯한 통증, 엄청 센 거죠. 예. 그래서 예방은 이 병소가 퍼지지 않게 이거를 긁으면 더 퍼져요. 그래서 감염되지 않게 이 물집 있는 거를 긁지 않고 적절한 영양이나 휴식 또 면역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대상포진 통증이 너무 세서 나중에 신경 차단술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통증을 못 견디면.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 네,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보실게요. 전립선이 방광 밑에 요도가 있어요. 이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전립선이 커져요. 전립선이 커지니까 요도를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아요. 또 소변을 볼 때는 힘을 줘야 나오고 또 소변이 많이 나오질 못하니까 자주자주 마렵겠죠. 소변을 참기 힘들고 자다가도 깨서 소변을 봐요. 이거를 뭐라 한다? 야뇨증이라고 해요. 야뇨증.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네. 노화에 따른 특성 보시면 뇌하수체나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돼서 쉽게 고혈당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혈당이 높은 경우가 많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도 불충분해요.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갑상선 크기는 줄어들고 또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근육의 질량은 어때요? 감소가 되죠. 많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도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2.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정답은 3번. 예,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만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이 어렵고 간혹 시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중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외에 공간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환각, 망상, 불안, 초조, 배회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고 말기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기억이 소실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기억력만 떨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의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쪽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3번. 네, 4번이죠. 파킨슨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 그러니까 이게 분비가 적죠. 그래서 이 도파민 제제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파킨슨병은 이렇게 떨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떨어요. 그게 안정시 떨림, 근육의 경직이 나타나고 무표정해요. 얼굴 표정은 무표정하고 안정시 손떨림,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관절이 굴곡돼서 뻣뻣해지고 다리는 서동증,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종 걸음을 걸어요. 이게 파킨슨병이다. 파킨슨은 파도가 친다. 그래서 파킨슨은 도파민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증가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정시 떨림이 안 나와요. 근데 도파민이 과잉 분비된다. 그러면 안정시 떨림이 나올 수 있겠죠. 27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네, 2번의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가 된다. 운동 문제를 보면 심장 근육은 두꺼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근이 수축하는데 힘이 감소가 돼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그러니까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고요. 관절이 뻣뻣해지니까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요.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도 감퇴돼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운동을 꺼리게 되는 것. 불안불안하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된다. 28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정답은 네, 4번이죠.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도와야 되겠죠. 고염 시기로 심장병 예방에 아니라 저염 시기를 해야 돼요. 변비에는 고자녀 시기 아니면 섬유질, 고섬유질로 변비를 예방한다. 그 다음에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약은 우유랑 같이 먹지 않아요. 또 내가 약이 가진 게 없다고 증상이 비슷한 사람 약을 얻어먹으면 안 되죠. 약은 얻어먹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약 복용 시간을 놓쳤으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생각난 즉시.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시 30분에 약 먹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9시에 생각이 났으면 이때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해야 돼요. 생각이 난 즉시 복용. 그런데 생각이 난 게 하필이면 12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12시 반에 약을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요. 예.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하는 게 아니라 바뀐 약을 복용하고 약이 이전 약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경우는 의사랑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이어서 먹을지 아니면 중단할지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되고 삼키기 힘든 약은 아니면 분할할 수 없는 약, 삼키기도 힘들고 또 분할할 수 없는 약이다. 이러면 이 약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아니면 약사한테 이야기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나머지 거 4개는 뭐예요? 다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담배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좋아지는 거는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금연 후 시간 경과 신체 변화 보면 2분이 지나면 혈압 수준이 좋아진다. 맥박과 손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8시간이 되면 혈중의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8시간 정도 뒤에 24시간이 지나면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긴 증가라고 나왔죠.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해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2번 예, 파상풍. 파상풍이죠. 파상풍.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에요. 요거는 매년 1회.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배령구구는 65세 이상. 100일에는 DPT 해가지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요거는 65세가 되면 1회 접종 후. 1회 접종 후. 그 이후에 10년마다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만 맞는다. 그래서 10년마다 예방접종 파티를 하라고 그랬죠.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또 결과를 보고할 때는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인가? 육하 원칙 이거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막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빼먹는 거를 적게 빼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기록은 그때그때 기록을 안 하게 되면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기록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이름을 정자로 홍길동 이렇게 세 글자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록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화이트로 지우는 게 아니라 밑줄 여기다 줄을 두 줄로 그어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기록 오류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해야지 이거를 막 지워버린다. 볼펜으로 까맣게 한다든지 화이트를 지운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는 서면 보고, 서면. 상황이 급할 때는 결과부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결과부터.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골절이 된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해야지. 뭐 아침에 출근해서 뭐 식사도 잘 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에 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떤 응급한 상황일 때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근데 뭐 화장실 갔다 오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러진 게 결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구두 보고.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그냥 가벼울 때 아니면 급할 때 이럴 때는 구두 보고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말로 다 보고하는 거. 구두 보고는 말로 하는 거예요.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정답은 3번이죠.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원활한 연계. 이것도 잘 나오죠. 기록의 목적. 34번. 사전 연매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으로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다. 19세 이상의 본인이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 후에는 철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네.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한다예요. 작성한 후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만 할 수 있다는 거고, 연명 우려를 중단하게 되면 해줘야 될 게 있죠. 물과 영양분, 물, 영양분, 그리고 산소 공급, 산소, 그리고 진통제, 요거는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요거는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또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예, 수혈도 있고요. 또 혈압이 떨어졌을 때 주는 승합제라고 그래, 승합제. 승합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 거.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이 대상자가 임종이 임박해요. 그러면 숨 쉬고 이러는데 체력을 다 써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데 체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이나 음식 섭취를 강요하지 않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기저귀를 제거가 아니라 기저귀를 착용을 해줘요. 왜냐면 관략근에 힘이 빠지니까 항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실금실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줘야지 대상자가 편하겠죠. 2번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전기 담요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담요를 덮어준다. 담요. 대상자가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말은 해야 돼요. 대꾸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상체. 그래야 숨쉬기가 편해요. 낮춰주는 게 아니라 올려준다. 여기까지 이론 문제 35개고요. 실기 문제 보실게요. 3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비유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유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비위관이 이렇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경관백은 위장보다 높게 둬야 되고요.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잘 흘러내려오고요.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 잠그고 보고한다.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음식이 상할 수 있다. 그래서 1분에 50ml, 50ml, 1분에 50ml 정도 줘야 되고요. 입안은 알코올로 닦지 않아요. 입안 청결을 위해서는 꺼즈에다 물을 적셔서 닦을 수 있겠죠. 냉장 보관됐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버린다죠. 버린다. 37번.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예,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야? 삼키는 게 어려운 거. 연하곤란 있을 때, 이때는 갈아서 제공하는 게 뭐예요? 미음이죠, 미음. 연하도음식. 여기에다가 뭐를 섞어요? 증점제를 섞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신맛이 강한 음료는 뭐예요? 침을 고이게 해서 침 때문에 사례가 더 잘 걸린다. 물을 식사 중간에 자주 마시게 해도 사례 걸리겠죠. 음식 먹을 때 사례가 잘 걸린 사람은 말 시키지도 말고 TV 끄고 옆에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4번은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려버리죠. 그래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된다?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다.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턱을 몸쪽으로 당긴 자세를 취해 주라 그랬어요. 38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가루약 나오면 무조건 숟가락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불에 녹인 후 투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약의 용량이 적어요. 그러면 주사기에 침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이렇게 빨아들여요. 흡인. 그렇게 해서 입안에 조금씩 넣어주면 되겠죠.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여기를 잡고 반대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약병의 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색이별한 물약은 버린다예요. 계량컵, 이게 계량컵이죠. 계량컵에다 약을 줄 때는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2까지 주면 여기가 눈높이에요. 줘야 될 약이 눈높이에 맞춰서 줘야 되고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를 가게 한다 그랬죠. 여기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으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닦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꺼즈로 30분간 덮어둔다. 정답은 2번. 네, 2번이죠. 안녕고는 처음 나오는 안녕고는 꺼즈로 닦아버려요. 그래서 넣는 위치는 하부 결막낭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짜요. 눈을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를 기준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처음 나오는 거는 짜서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부 결막낭에 넣는다 그랬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눈을 감았을 때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녕고는 닦아서 버린다. 다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닦아서 버린다예요. 그리고 투여 후 눈은 어떻게 해요? 안구를 굴린다 그랬죠. 안구를 굴린다. 그래서 약에 번지게 해야 되겠죠.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침상이에요. 침상. 예. 2. 침상머리를 올려 좌의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이동변기가 아니라 간이변기를 대줘야 되고 변이가 있으면 즉시 배설할 수 있게 해준다.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그리고 침상에 있는 사람은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줘야지 변비가 안 걸리겠죠.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 5번이죠.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줘야 돼요.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줘야 되고,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에요. 배뇨할 때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죠. 문 밖에서. 예, 화장실 문 앞에는 매트를 깔지 않아요. 그리고 화분을 놓지 않아요. 낙상 때문에.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이동변기 밑에 수건이 아니라 이동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요. 그러니까 이 변기에 이렇게 깔아야 되겠죠. 왜 깔아주냐면 변기에 앉았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는데 무릎이 90도 되게 해줘야 되고요. 배설물은 즉시 버려야 되고, 대상자의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닦아야 된다 그랬죠. 44번 유치도녀 간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주머니를 1회 세척한다. 2.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한다.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네, 3번이죠. 소변의 양과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해요. 소변 주머니는 세척하지 않아요. 버리는 거예요. 1회 이상 버린다. 그죠?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 위치하고,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그쵸. 비눗물이 아니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알코올솜으로.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하면 소변줄이 꺾였는지 확인하죠.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게 아니라 소변줄이 꺾였는지, 소변의 연결관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연결관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위에도 잠금 장치가 하나 있어요. 잠금 장치는 풀어놓는 거고, 요게 배출구죠. 소변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을 버리고, 배출구를 잠그고, 끝을 알코올솜으로 닦고, 소변기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그래서 이 배출구는 요 구멍에다가 끼워 넣어야지 되는 거죠.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닿으면서 균이 묻으면 이 균이 방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끼워 놔야 되는 거예요.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시간 이후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 2번. 예, 1번이죠. 이게 뭐예요? 배변 훈련. 배변 훈련이라고 그래요.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도 훈련을 시키면 기저귀에다만 넣는 게 아니라 변기에도 넣겠죠. 그리고 창문은 닫아놔야 되고, 피부에 발적이 있는 부분은 마사지하면 안 돼요. 그 주변은 마사지할 수 있지만 발적 부위는 마사지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저귀를 가를 때는 규칙적 정해진 시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46번 통목욕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예, 3번이죠.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식사 전후에는 하면 안 되고, 온도는 35도예요. 물의 온도는.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가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로 말린다. 이러면 맞는 거죠. 두피에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게 아니고 시설자에게 보고한다. 47번. 요 드라이 샴푸 한번 볼게요. 드라이 샴푸라는 거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쓰는 샴푸예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를 직접 머리에다 뿌리고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한 후에 드라이 샴푸 이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거품 나도록 마사지를 해요. 거품 나게 마사지해서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는다. 이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서 거품 나게 한 후 바른다. 이거 틀려요. 또 머리에 이 드라이 샴푸를 바르고 한 30분간 놔둔다.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를 바르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거품나게 마사지한 후에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되고요. 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했는데 더러워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행한다가 답이에요. 자, 보실게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1번은 거품을 머리에 발라. 요거는 맞았죠.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한다.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는 즉시 거품 나도록 마사지해요. 예. 그리고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물자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4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무릎은 구부려요. 쭉 핀 상태가 아니라 구부린 상태이고 회음부에 남아있는 비눗물은 물을 뿌려서 닦아야 되고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 그리고 목욕담요는 이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예요. 등 밑에 까는 게 아니라 몸과 다리를 덮어준다예요.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 팔,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정답은 5번이죠. 팔은 손목에서 위에 팔,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5번이 답이죠.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이에요.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임마 벗건. 지금 벗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맨 처음에는 벗기는 거니까 엉덩이를 들으려면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예요. 그럼 벗을 때는 엉덩이가 빠져야 되는데 엉덩이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벗겨야 되겠죠.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예요.
입히는 순서가 아니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번? 벗기는 순서죠. 문제가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이제 근데 여기는 입히는 순서는 없어? 아, 여기 거 보고 해야겠네. 네, 화면을 보셔야 돼요. 아, 이거 보지 말고. 문제하고 달라. 벗기는 순서. 아, 바뀌는 순서. 봐봐요. 문제 벗기는 순서. 먼저 뭐를 해요? 바뀌는 거는 건강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벗을 때는 엉덩이를 빼야 되니까 뭐를 해야 아, 돼요? 여기는 다 하이구나. 아, 이거 괜히 봤네. 아, 아이, 자, 보세요. 몇 번? 가번. 네, 보실게요. 벗기는 순서. 벗기는 순서예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빼야죠. 그러니까 두 다리에 모아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 벗고 불편한 다리 벗고 그러면 그쵸? 이게 잘못됐다. 2번이죠. 2번.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고 그쵸? 1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요거가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벗기는 거니까, 건강한 쪽, 마비된 쪽이니까 나가 되는 거죠. 라가 입힐 때는 어떻게 돼요? 마비된 다리 입히고, 건강한 다리 입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여기서는. 맞죠? 네. 51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반자위.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몇 번이에요? 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52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갠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몇 번이에요? 맨 마지막은 몇 번이에요? 맨 마지막. 가는 몇 개? 그러면 5번. 가는 하나. 그쵸? 자, 보실게요. 자, 옆으로 돌려눕히는 거. 요양보호사는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다. 그쵸? 그런데 왼쪽 편마비인데 건강한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눕히는 거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 가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손, 가슴, 무릎 세우고. 그쵸?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혀요. 그리고 엉덩이 뒤로 빼고 어깨 뒤로 뺀다 그랬죠. 그래서 다가.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냐 이거를 보시면 맨 마지막은 가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휠체어 발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린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휠체어를 대상자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되게 놓는다. 정답은 5번. 네. 앉히고 발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몇 개? 한 개밖에 없다. 이래 보나 저래 보나 5번이 답이다.
맨 마지막을 보라 했어요. 휠체어에 앉힌 다음에 발받침대를 올려놓고 발을 올려놓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침대에서 휠체어를 이동시킬 때는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 오른쪽 마비니까 건강한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되게 놓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요 손을 잡았죠? 왼손 잡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왼손을 잡고 그 다음에 깊숙이 앉혔어요. 앉힌 다음에 발판을 올려서 발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죠?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힘이 없는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그리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가고 이 오른쪽 다리가 간 만큼 왼쪽 다리가 가는 거예요. 그 보행기로 갈 때는 요양보호사는 뒤에서 쫓아가요. 뒤에서. 55번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네, 5번이죠. 발은 모으는 게 아니라 벌리고 지지면을 넓히고 이렇게 이거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허리는 굽히는 게 아니라 허리는 펴고 한쪽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에 힘을 줘야죠. 그래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둬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은 구부려서 무게중심은 낮춘다 그랬죠.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뭐예요? 타이어하고 잠금 장치. 그러면 가는 타이어고 다는 잠금 장치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네, 소변이 잘 안 나오죠. 탈수가 됐을 때는. 그럼 탈수가 있을 때는 뭐를 해줘요? 수분을 보충해 준다. 수분 보충이에요. 58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네, 4번이죠. 얼굴을 가리키는데 코와 입 이런 데를 다 가리고 뒹굴러서 불을 꺼야 돼요. 그리고 막 달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하고 산소 이렇게 불이 더 붙죠. 그것다 몸에 같은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려요. 홀딱 다 벗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론 같은 계통 입으면 들러붙어요. 벗지도 못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바닥을 이렇게 뒹굴러요. 옆으로. 뒹굴러서 불을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59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정답은 3번이죠. 낙상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럼 비틀하면서 넘어지겠죠. 척수 손상인 사람은 사지가 마비된 사람은 어떻게
본인이 돌리지도 못하니까 낙상 될 수 없고, 또 2일 전에 무릎 수술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가 내려올 일도 없고, 그쵸? 60번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에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네, 식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있는 거예요.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정답은 4번이죠. 견섬유 블라우스. 모섬유나 겸섬유는 흡습성이 커요. 그래서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쉽다. 그래서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야 돼요.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미리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또 금액, 돈 가져갈 게 있으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것도 잘 나와요. 약이 바뀌면 그 증상을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가게 해야 돼요.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3.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5번이죠. 방문은 밝은 색으로 칠해야 보이죠. 밝은 색. 그리고 1층보다는 2층이 아니라 2층보다는 1층이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2층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단 끝에 간이문을 설치한다. 그럼 맞겠죠? 유리는 유리 조심. 이렇게 써놓든지 그림을 붙여놓으면 돼요. 그림.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이죠. 아니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면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는데 왜 그거를 뺐으면 난리 나죠. 그죠?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 되겠죠. 66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잠을 재우면 안 되죠.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장을 보러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숙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이식증이죠. 이식증. 이식증 환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 그랬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1번. 배가 아프니까 일단 화장실로 가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픈 부위, 아파하는 부위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신가요? 이래야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아픈 부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쨌든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니까 화장실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이건 뭐예요? 도둑망상. 도둑망상인 사람은 부정하지 말고 뭐를 해요? 함께 찾아본다. 예, 함께 찾아본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나왔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는 같이 소리 지르면 더 난리예요. 더 크게. 그래서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그래서 조용조용 이야기하면 또 뭐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지퍼 올려달라 그러면 지퍼 없는 걸로 갈아입히면 되죠. 대표적인 거 몸빼 바지. 몸빼 바지. 지퍼 없는 바지로 갈아입히면 돼요. 굳이 몸빼 아니더라도 수면 바지나 뭐 이런 식으로 지퍼가 없는 거 있죠. 그걸로 갈아입히시면 돼요.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요양보호사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 공감 반응을 찾는 거예요. 공감. 할아버지가 공감하는 반응. 74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25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 5번이죠.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거는 시각장애죠. 시각장애. 그리고 난청 환자들은 입을 크게 벌려서 천천히 말하고 고음이 아닌 저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고음 못 들어요.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2번. 2번이죠. 2번. 이것도 공감 반응이에요.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 5번이죠. 배를 움켜쥐는 게 아니라 목을 움켜쥐죠. 목을. 그래서 V 사인이라고 그래요. 목을 V자로 이렇게 감싸서 V 사인. 그래서 하이니법은 기도 폐색이 확인된 경우에만 실시하는데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 가슴과 그러니까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먹을 대고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는 거죠.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잡는다. 3. 입에 꺼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침 흘리고 몸이 뻣뻣하면 이거는 경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침이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관찰하면 돼요. 경기 환자는 팔다리 꽉 잡지 않고 호흡하기 편하게 단추나 벨트 이런 것만 풀어주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하면 기도 유지를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표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1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몇 번이에요? 3번. 매 압박 시 가슴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누를까봐 위치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당 100에서 120회, 가슴은 5cm이고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50이에요.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손상 최소화 3. 면역기능 강화 4. 신장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 뇌손상이 최소화죠. 그래서 4분 이상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손상이 와요. 뇌손상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80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